제 이름은 사리안토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한국어를 보니까 제지하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도입한 인니 찌아찌아족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글을 부족에 도입한 지 벌써 15년째라는 이 부족민들 중에 한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한 여성이 한글이 도입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와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시골 총우석에 있는 찌아찌아 부족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가 한국이라는 부자 나라에 유학까지 다녀오고 지금은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요. 제 인생은 한국을 만나면서부터 변했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유학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 대표로 참석한 세계문자 포럼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18살에 있었던 일이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저는 찌아찌아족 출신이에요. 한국분이라면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는 찌아찌아족 학생 중에서도 한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으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대변하기 위해 세계 문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글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한글이 찌아찌아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나이 또래들과 함께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라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제 소개를 하면서 한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자가 없어서 구전으로만 이어져 오던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 반응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대단하다는 반응을 바란 것도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걸 기대했는데 정말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참가자는 삐딱하게 앉아서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손가락으로 대충 넘겨보더니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올려두는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순간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지만 꾹 참고 발표를 이어갔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찌아찌아어의 발음은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한 그 언어로도 표기할 수 없었는데 한글의 실용적인 문자 체계가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언어를 그대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특히 거만하기 짝이 없는 중국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란다 씨는 한글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신 한국이 한글을 쓰기 이전에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 쓰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했죠. 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죠. 한국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멍청해서 한자를 배우기 힘드니까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보다 어려운 한자가 훨씬 우수한 문자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문자를 도입했다는 것에 자부심 가지지 말라고요. 이런 사람을 세계문자 포럼에 내보내다니 중국에도 어지간히 인재가 없다 싶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한국어 학과에 진학할 준비 중이었고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한 역사를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방진 중국 참가자의 콧대를 밟아주리라 마음먹었어요. 한국인들이 멍청해서 한글을 만든 게 아니라 글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든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이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해요. 대단한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글이라는 거죠.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고 똑같이 책을 읽고 지식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 중국이랑 한국 문맹률 차이를 알고는 있어요. 중국 참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꼬질꼬질한 학생인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자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도입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말라니 저는 찌아찌아어를 기록하는데 한글만 한 문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한글이 완벽한 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글을 도입한 거에 자부심을 갖지 말라고요? 만약에 한자를 도입했으면 자부심 가져도 되나요? 한자를 도입했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찌아찌아 부족의 문화를 기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사라질 뻔한 우리의 언어를 보존하게 해준 한글에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대체 뭐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당신 한글에 억하심정 있어요? 발명 과정과 방식, 만든 사람이 유일하게 기록된 유일무이한 문자라서 부럽기라도 한가? 제가 이런 성격은 아닌데 조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없지 않기는 합니다.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 말에는 근거가 있었고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참가자의 말에는 근거도 없었고 감정적인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중국 참가자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결국 중국 참가자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언어가 아닌 한국의 한글을 도입한 것, 자신들보다 약소국이라고 여기는 나라의 언어를 저희가 도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배가 아팠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과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문자 포럼부터 유학까지의 시기 이전에 제가 세계문자 포럼에 가기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 있었던 일들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찌아찌아 부족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들어오기 전 찌아찌아 부족 언어는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와 찌아찌아어는 엄연히 다른 언어인데 인도네시아어 위주로 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이 부족 언어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도시로 나간 큰아버지가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척 언니가 찌아찌아 부족 언어를 한마디도 쓰지 못하더라고요. 큰아버지의 통역이 있어야 간신히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알아눕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큰아버지를 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족의 전통예법과 의례를 주관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글자가 없으니 입으로 구전해서 전통을 물려줘야 하는데 말조차 하지 못하다니 이대로라면 찌아찌아족의 명맥이 끊길 게 뻔하잖아요. 가뜩이나 이 전통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할아버지는 다른 젊은 애들은 그렇다 쳐도 내 자식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나 다른 놈 자식이나 다를 게 없다니. 인생 덧없다라며 한탄을 하셨고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할아버지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어린 저도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처음 보는 외형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보다 피부는 하얗고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당시만 해도 동양인 하면 무조건 중국인이었거든요. 중국인이 아니라면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부티가 좔좔 흐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아시아 국가 중 잘 사는 나라는 중국 아니면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에게 글자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면 찌아찌아어를 읽고 쓸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글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고학년인 오빠가 먼저 한글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가 자꾸 얼쩡거리면서 공책을 펄럭거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서 흘겨보자 오빠는 공책을 펼쳐 그림 같으면서도 암호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가 묻자 오빠는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말이야 한글이라는 건데 한글로 쓴 내 이름이야. 어때? 멋지지 않아? 이게 오빠 이름이라고? 그래 이건 내 이름이고 이건 너 이름이야. 내가 우리 가족 이름 다 써왔어. 어때? 고맙지? 뭐가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 이름을 쓰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한글로 이름을 적은 게 대단하긴 했지만 고마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덧붙인 말을 듣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인도네시아 이름 아니고 찌아찌아 이름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이름과 찌아찌아 부족 이름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인도네시아와 전혀 다른 나라였거든요. 게다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 체계도 달라요. 따라서 인도네시아 글자로는 저희의 찌아찌아 이름을 완벽하게 표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글자로 표기하다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할머니는 그러니 신기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반응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신경한 걸 넘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글이라고? 누가 가지고 온 글자인데? 한국 외지인들이야? 너네 지금 외지인들이 가지고 온 글자를 가지고 우리 부족 언어를 쓴 거냐? 젊은 것들이 아주 제대로 미쳤구나. 할아버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외지인들의 방문을 싫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쓰는 걸 꺼려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한글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찌아찌아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반대하시다니 할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쓰는지 봐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글을 배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어른들에게 못마땅함을 표현하시는 정도였는데 저마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젠 학교까지 와서 한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뒤집어 엎으셨죠. 그럴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건 한국 선생님들이었어요. 한 성격하는 할아버지는 아무리 항의를 해도 한글 열풍이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자 외지인들이 부족을 망친다며 한국 선생님들에게 욕을 하며 썩 꺼지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선생님들 중에서는 몰래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게 좋았고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마을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문제를 잘 마치거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간식을 주기도 하셨고 서툰 부분이 있어도 절대 혼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자꾸만 괴롭히셨습니다. 야, 한국에서 왔다는 놈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 여기서 무슨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니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난동을 부리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어요. 워낙에 저희 부족이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외지인에 대한 반응을 이해는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부끄럽기만 했었습니다. 저 사람 와란다 할아버지지? 매일같이 저러면 지치지도 않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로 나도 찌아찌아어를 배울 수 있게 됐어. 한글이 우리한테 뭐가 나쁘다고 저러는 거야? 와린다가 한글을 배우는 게 싫은 거면 제가 학교에 안 다니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운 이후로 꿈이 생겼기 때문에 한글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바로 돌아가신 엄마가 어렸을 적 들려주셨던 찌아찌아오로 된 자장가를 글로 옮기는 것이었죠. 사실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관한 기억이 대부분 나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어머니가 매일 밤 불러주셨던 자장가만큼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사가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할머니에게 여쭤보았지만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알려주시는 가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더 이상 사람의 기억에 의존할 수 없겠다 싶었지만 글자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중 찌아찌아어를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모두의 원망을 들으며 학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어린 나이에 엄청난 좌절감을 겪게 되더군요. 할아버지가 학교를 휩쓸고 간 후 쟤네 할아버지 때문에 한글 못 배우면 어떡해? 라는 말이 듣기 싫어. 운동장 구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란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게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응답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할아버지 때문에 저를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가진 꿈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제 꿈을 비웃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찌아찌아족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찌아찌아 부족의 글자가 없다는 걸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박 선생님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어오고 있는 부족의 전통 예법과 의례를 예로 들면서 이런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면 문화가 소실되거나 다른 문화와 섞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나라,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먼저 선생님은 찌아찌아족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선생님은 제 말과 다른 아이들의 말이 다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찌아찌아족의 역사가 다른 거죠. 제대로 기록된 역사가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1145년에 기록된 역사서가 아직까지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역사가 기록되어 왔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곳곳에서 발견된 역사서와 이야기들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한국의 역사를 완성시킨 것이고 말이죠. 심지어 과거 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은 돌에다가도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찌아찌아족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이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도 볼 수 있는 기록들이잖아요. 저는 역시 한국은 대단하구나 라기보다는 기록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기록의 중요성에 이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느냐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게 조선시대의 기록 이야기였어요. 와란다. 네가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의 전통 예법과 의례를 기록할 거라면 주의해야 할 게 있단다. 바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남겨야 한다는 거야. 소설이나 일기가 아닌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만을 써야 하는 거거든. 그 예로 든 게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한 일이었는데 이것 외에도 승정원일기라고 해서 왕의 일상을 기록한다던가 일성록이라고 해서 왕의 일상과 국정 운영을 기록한 책들도 있다더라고요. 게다가 승정원일기는 무려 2만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했죠. 선생님은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들을 쓴 사관들은 왕들이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니며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적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전부 말이죠. 솔직히 왕도 사람인데 가끔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 적고 왕이 지워달라고 해도 지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알려주셨는데 태종이라는 왕의 일화였습니다. 태종이라는 왕이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관이 이걸 기록하면 창피하니까 비밀로 하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걸 들은 사관이 이거다 하고 실록에다가 기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낙마를 했다는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낙마했다는 것을 숨기라고 한 사실까지 기록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해프닝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왕으로 있었던 당시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명령대로 행하지 않자 죽임당한 사관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목숨까지 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덕분에 한국인들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죠.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거라면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장 집으로 향했고 할아버지 앞에 서서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고 섰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제 모습에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던 할아버지는 한글과 관련된 문제임을 단박에 알아차리셨죠. 할아버지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소리치셨어요. 저는 한글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평소에 고민하시던 게 단번에 해결될 거라고 조곤조곤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화부터 내시니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할아버지 때문에 학교에서 눈치 보이고 서러웠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와곽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당황하신 나머지 더 크게 화를 내셨고 큰 소리에 놀란 할머니와 오빠가 나와서 저희를 말렸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까지 빨개지셨고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멈추지 못했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입에서 컥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할아버지는 그만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한 대로 병원으로 모셨지만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 그럴듯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로 옮겨 검사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파리가 날리는 작은 의원 앞 의자에 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오는 게 보였어요. 차는 빠른 속도로 제 앞에 섰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 선생님을 포함한 세 분의 한국인 선생님이 내리셨죠. 선생님께 여기엔 어쩐 일이냐 여쭙기도 전에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할아버지에게로 이끌었고 선생님들은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번쩍 안아들고 할아버지와 함께 차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셨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오빠와 함께 멍하니 떠나간 차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걸 왜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냐고 물었더니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한국 선생님들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는 탓에 저희 가족은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 신세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들은 할아버지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난처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건 아무래도 부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눈치채셨는지 먼저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할머님,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내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도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할아버지 회복에 전념하세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스러워 하셨대요. 그도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학교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할머니도 그런 할아버지를 딱히 말리지 않으셨고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두 분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전통 의례를 이어받으신 분들이라고요. 문화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 찌아찌아 부족 문화가 희석될까봐 걱정하신 거겠죠. 부족 문화에는 관심도 없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온 한글은 좋다고 배우니까 불안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합니다. 그때 의식을 회복하신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이보시게, 한국인 선생 양반. 할아버지는 소리만 치던 모습과 다르게 오랜만에 점잖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으신 것 같았어요. 어렵사리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고는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는지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말씀하신 후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 마을은 아픔이 있다네. 찌아찌아 부족은 인도네시아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병합되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받게 되었죠. 지금이야 그런 강요가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과거를 알고 있는 어른들로서는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는 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문화로부터 찌아찌아 부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세대로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내쫓으려고 하고 두려운 만큼 공격적으로 구셨던 거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할아버지의 입장이고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이해해주는 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한다고 했던 말. 진심입니다. 선생님들은 사실 한국도 문화를 침략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일본에게 침략받았을 때 한국어로 말도 못하고 한국어로 이름도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면 잡혀가서 모진 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선생님들의 나라는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문화를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찌아찌아 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와란다가 두 분을 도와
부족의 전통 의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전통 민요도 기록하고 싶다고 했고요.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표기하지 못했던 찌아찌아족의 언어가 이어질 수 있도록이요.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까지 학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죠. 할아버지는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부족의 전통 민요를 불러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주책 맞은 할아버지가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런 변화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한글로 옮겨 적힌 어머니의 자장가가 늘어날수록 뿌듯함도 커져갔죠. 또한 한글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아픔에 공감해주며 문화를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내주셨잖아요.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대체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언젠가는 이 은혜를 꼭 갚으리라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로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태도였거든요. 한글이 도입되기 전에는 제 나이 또래 중에도 찌아찌아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 부모님의 통역이 필요한 애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 큰 아버지네처럼요. 하지만 한글이 생기면서 찌아찌아어를 배우는 게 쉬워졌고 몇십 년 후면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던 찌아찌아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찌아찌아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많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글을 배우다 보니 당연히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늘었죠. 그중 한 명이 저였고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선생님에게 들은 한국은 그저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였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은 역동적이고 화려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그런지 평화롭게 공원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말이죠.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홍대라든지 명동같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국을 갈 수 있겠어요? 당장 인도네시아 도심으로 나가는 것도 힘든데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겐 늘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전에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찌아찌아족의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한글을 배우는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열심이었던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죠. 그게 바로 세계문자 포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고 오랜 노력 끝에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느덧 한국 사람과 무리 없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는 완벽하게 한글로 옮겨 적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구전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나 알려지지 않은 민간 신앙 같은 것들도 전부 옮겨 적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또 한국어의 세계적인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찾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이 잘 될수록 저도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여전히 한글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힘쓰는 저와 많은 한국 선생님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 평생을 허리 때문에 고생하던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던 그곳에는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이 캐나다 여성과 아버지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라 알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교사로 일하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중도덕과 예절이에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캐나다인들의 정직한 양심이라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캐나다의 지하철 개찰구가 고장이 나서 지하철 티켓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를 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캐나다인들은 개찰구 위에 지하철 요금에 해당되는 돈을 올려놓고 지하철에 올라탔죠.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공중도덕과 양심에 더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꺼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이 공중도덕이란 없는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체조 선수였는데 훈련 도중 착지 실패로 골반뼈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는 젊은 나이였던지라 간단한 치료만 받고 일상에 복귀하여 가정도 꾸리면서 평범하게 살고 계셨는데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젊었을 때 겪었던 부상이 이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캐나다는 엑스레이 촬영조차 3개월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환자를 3개월이나 그냥 두라는 거냐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죠. 그럼 진통제라도 놔달라 했더니 그건 진료 전까지 불가능하다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의료관광이라는 것이었어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허리 디스크로 의심되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한국의 공중도덕 수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동료는 자신이 한국에 갔었을 때 온갖 쓰레기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면 나라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반면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사람들이 껌도 바닥에 안 뱉는 깨끗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도 한국은 가지 않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의료관광 목적지로 소개하다니 코디네이터의 경력과 능력이 의심스러웠지만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코디네이터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 가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척추 디스크 분야에서 최고였어요. 1960년부터 꾸준히 발전해서 1990년대에 이미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었더라고요. 이 내시경 수술이 계속 발전해서 수술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옆 나라 일본은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의견에 코디네이터는 정말 단호하게 전 세계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간단한 서류 전달도 팩스나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마침 방학이었던지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는 계절이 여름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추운 나라라 여름의 기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알아보니 한국의 여름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지체하다간 아버지도 힘들고 방학도 끝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되자마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국적기를 이용했는데 깔끔한 비행기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적기는 어딘가 모르게 촌스럽고 꼬질꼬질해 보였거든요. 저희가 탄 한국 국적기는 한국의 1등 항공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의 서비스나 응대 태도도 최고였습니다. 모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여기가 패션 쇼장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외모가 너무 수려하다 보니 괜히 더 호감이 가고 그들의 서비스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발음을 들어보면 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독서도 많이 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발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교사인 저는 제2 외국어를 저렇게 배운 방법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또 한 가지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기내식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제게 밥과 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밥은 아시아계 음식이라서 내키지 않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외국인 승객들이 밥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저는 밥을, 아버지는 면을 골랐습니다. 승무원이 가져다 준 것은 비빔밥이라는 것이었는데 고추장이라는 빨간 소스가 굉장히 매워 보였어요. 괜히 골랐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제 주변 외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추장을 밥에 비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고추장 소스를 넣고 비벼 밥을 먹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아버지도 그 맛이 궁금하셨는지 한 입 먹어보시고는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축 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입맛까지 잃어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그런 아버지의 입맛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 아버지에게 제 밥을 전해드리고 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무원 한 명이 오더니 왜 식사를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러는 거냐며 굉장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승무원은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제가 굉장한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바꿔서 먹는 게 예의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죠. 저는 무례한 행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공간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허리 상태를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이야기하자 두 승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잠시 따라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걱정스러워하며 승무원을 따라갔습니다. 비행기 뒤편으로 따라 들어가자 승무원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연로하신 분이 허리도 아픈 상태에서 10시간이나 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인다면서 아무래도 좌석도 좁고 의자를 눕히는 것도 불가능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며 저희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비행기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선택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됐거든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승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 금액 결제를 유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가졌던 긍정적인 감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혹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면 추가 비용을 얼마 정도 더 내야 해요? 승무원은 제 물음을 듣고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제 질문에 승무원은 세상에 제가 오해할 말을 했나 보네요. 추가금은 없습니다.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라고 했죠. 저는 승무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로 보였고 저는 승무원들의 배려로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좌석으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는 몸을 완전히 뒤로 눕힐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앓는 소리도 못하고 끙끙거리시던 아버지는 비행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이 정도로 힘들어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시간의 비행시간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버지는 남은 비행시간을 지옥같이 보내야 했을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이상적인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인천공항의 모습에 시선을 한눈에 빼앗기고 공중 화장실 특유의 비릿한 냄새조차 없이 깨끗한 화장실을 보고 나니 전에 동료가 한국 더럽단 말이 진짜 사실이 맞는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봐서는 한국이 지저분한 나라라곤 상상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 캐나다보다 훨씬 더 청결했고 선진국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저희를 마중 나와야 할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안 보였습니다. 설마 늦는 건가 싶어 연락을 해보았는데 코디네이터는 깜짝 놀라며 저희의 입국 날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들이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하냐 생각하며 항의하려고 했어요. 건강한 저만 있었다면 괜찮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혹시 모르니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이메일을 보자마자 낭패다 싶었습니다. 제가 도착 날짜를 잘못 보낸 게 맞더라고요. 시차 계산을 잘못 계산했던 것이었죠. 캐나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상담만 받고 비용을 줄이고자 한국 코디네이터와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는데 경험이 없는 제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 실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현재 다른 지역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해도 최소 4시간이 걸리고 다른 코디네이터들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어서 대체할 인력을 보내주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죠. 사실 여기다 대고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 코디네이터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제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 아는 공항 직원에게 부탁을 해둘 테니 서울까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수 있겠냐고 말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올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코디네이터가 소개해준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공항 직원은 저희를 버스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는데 저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버스일 뿐인데 버스 좌석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급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영화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고 기사를 호출하는 버튼도 있더라고요. 또 몸을 완전히 눕힐 수 있어서 아버지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버스에서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이었어요. 저희는 정류장에서 내려 한국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들을 기다리는데 화장실 신호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볼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신 건 물론 길치입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어디를 가셨다면 타지에서 정말 큰일이 생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버스 터미널은 너무나 크고 넓더라고요. 캐나다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저도 처음 와본 터라 길을 헤맨 것이죠.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아야 했기에 무작정 주변을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휴대폰 지도 앱을 켜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행운처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곳은 어이없게도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낯선 의자에 앉으신 채 계셨어요. 저는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횡단보도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허리를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갔던 화장실의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가셨는데 길을 찾다 보니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고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길을 올라와 보니 저희가 내렸던 곳 반대편에 있게 된 것이었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땅에라도 앉아 있을까 했는데 횡단보도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 한 명이 딱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는 접이식이었는데 다른 노인분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였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오래 서 있을 때 힘들지 말라고 설치해준 한국의 작은 배려였죠. 이후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과 약자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배려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당일은 터미널에서 한국 코디네이터와 움직였고 아버지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는 저 혼자 돌아다녔는데요.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니 분홍색 좌석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분홍색이 마음에 들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혹시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한국인 여학생은 더 작은 목소리로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제 의자 뒤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임신한 여성을 표현한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 여학생은 괜찮다면서 몰랐으니 그럴 수 있다며 되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조용히 말했던 것도 제가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배려였겠죠.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로의 몸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배가 아직 부르지 않은 임산부들도 편하게 앉게 할 수 있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기한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지팡이를 짚는 노인과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등등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에는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자리를 비워두어서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한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노약자라는 개념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친 사람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양보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노인의 몸이 어떤지 모르다 보니 양보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움직이는 전철 안에서 몸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저도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
다른 젊은이들은 노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약자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아버지도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지시면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배려는 꿈도 못 꿨고 아프면 차를 타고 다니지 왜 굳이 지하철을 타서 민폐를 끼치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다쳐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면 잠깐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운전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딘가로 가실 때마다 제게 도움을 청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어딘가로 가려면 꼭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이동수단이 없다면 사람이 순식간에 고립돼요. 그렇다고 일을 하는 제게 매번 부탁을 하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었겠죠.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캐나다가 한국처럼 했더라면 3개월이 걸린다던 우리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한국은 거리, 교통, 시설 모든 곳에 약자를 위한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예정일에 맞춰 아버지는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던 저희 캐나다 의사들과 달리 한국의 의사들은 순식간에 검사와 수술을 마무리해버리더군요. 하루 만에 3가지의 정밀 검사를 마쳤는데 너무 대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너무 친절하게 꼼꼼히 검사를 해주셨대요. 아무래도 외국으로 오는 것이다 보니 수술과 검사에 대해 많이 알아보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검사해 주었습니다. 또 어찌나 친절한지 사람이 몸이 아프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병원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예민함도 사그라들고 그들에게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샘솟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온 것이다 보니 마냥 무거운 마음만 들었는데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수술의 긴장감도 사라졌죠.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장에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였으니 걱정할 게 없으시다는 말을 남기시고 말이죠. 캐나다에서는 아버지의 허리 수술을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복잡하게 돌아갈 것 없이 간단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캐나다에서 워낙 겁을 먹어서 그런지 허리를 절개하고 몇십 반을 꿰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흉터도 없이 수술을 하셨어요. 경과도 좋아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캐나다가 한국만큼만 약자를 위한 배려를 했다면 3개월이라도 기다려볼 수 있었겠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한국 의료기술을 만나보니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이죠.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한국 의료 관광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술한 부위가 재발하거나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왜 진작 치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 부상을 입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는데 치료해봤자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캐나다 의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지금까지 사셨던 거였거든요. 만약 캐나다 의사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거라면서 아버지는 지금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지인분들에게 수술은 꼭 한국에서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계십니다. 괜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수술하고 후유증 생길 바에야 처음부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1000배, 10,000배 낫다면서요. 누가 보면 아버지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인 줄 알겠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깨끗하게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의료계가 발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허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온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으신 사라 알렌 씨의 에피소드가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